매서운 겨울 한파가 지나간 충청북도 조룡산 자락. 산 아래 자리한 활자장의 공방은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다. 시뻘겋게 달궈진 1200도의 쇳물을 다루는 이 사람. 15년 전 금속활자 복원에 뛰어든 최연소 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 이민호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나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작업을 하다가 쇠를 부어가지고 1200도의 용액을 부었을 때 그걸 다 깨어짐 속에서 활짝을 만들어지 나온다.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걸 맛보기 때문에 마치 최첨단 기계로 찍어낸 듯 정교하기 그지없는 금속활자 임판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책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전통 활자판이다. 활자장 이민호는 일일이 글자를 깎고 쇳물을 부어 금속활자판의 원형을 복원한다. 19세기 말 서양의 인쇄 기술이 들어오면서 자취를 감춘 우리의 금속활자 기술이 그의 손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인쇄를 하는데, 그러니까 책을 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 초기의 법전집인 대전 후속록에 보게 되면은 책을 만들 때 관여했던 분들이 감인관이라든가 감교관 또는 수장이라든가 창준, 균자장, 인출장 해가지고 이것이 각자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 때 또 이 책에 대한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벌칙까지 정하면서 이것을 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금속활자장 이민호 씨가 혼자 이것을 전체를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활자의 생산부터 인쇄에 이르기까지 그 옛날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금속활자의 제작을 오늘의 활자장 이민호는 홀로 책임지고 있다. 최첨단 정보화 사회인 21세기에 그는 과연 금속활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현대에서는 사실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이거를 책을 이용한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의 이런 과학적인 문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까지, 오기 전까지요, 우리 조상들이 활자를 만들어서 정보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저는 이런 기초적인 이런 우리 조상들의 과학이 없었다면은 현실의 이런 과학이 과연 존재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발전에 있어 인쇄 매체는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류는 기록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왔으며 과거는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책을 비롯한 기록물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배우고 공유해 나간다. 인쇄물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많은 변화와 진보를 거듭해 왔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된 오늘날엔 종이가 아닌 전자책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책의 역사는 테크놀로지 혁신의 역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차 혁신이 있었던 거는 이제 파피루스 같은 이제 기록 매체를 발명해낸 거고요. 그다음에 2차 혁신 때는 목판 기술하고 이제 금속 인쇄 기술이 나왔고요. 3차 혁신 때는 이제 윤전기나 이제 DTP 같은 그런 기술이 계속 발전돼 왔고, 그다음에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4차 혁신, 사실 인터넷과 소위 전자책이라는 개념이 전면적으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기록물은 활판 인쇄를 통해 만들어졌다. 일일이 납 활자를 찍어내 판을 만들어 인쇄를 하는 활판 인쇄술. 수백 년 동안 인쇄 역사를 이끌어왔지만 이젠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납활자 인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83년에 들어와서 100년 동안 1970년대 말까지 모든 출판 인쇄물의 주종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30년 전에 사진 십작이라든가 전산 초판기, 그리고 디지털 인쇄 시대가 됨으로써 하루아침에 자취로 사라지게 됐어요. 이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는 활판 인쇄술. 그 뿌리는 독일의 구텐베르크로부터 시작됐다. 1455년
구텐베르크는 금속 활자 인쇄기를 발명해 성서를 비롯해 수많은 책을 인쇄했다. 당시 귀족과 신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지식과 정보가 책을 통해 유럽 전역에 전파됐고, 이는 종교 개혁과 시민 혁명으로 이어져 오늘의 서구 문명을 이끈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서 이미 고려에선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이 간행됐다. 1377년 충북 청주의 사찰 흥덕사에서 찍어낸 직지심체 유절이 그것이다. 세계 최초로 탄생한 고려의 금속 활자는 시대를 앞서간 획기적인 발명이었다. 목판 인쇄 같은 경우는 서적을 인쇄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마다 판을 세게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금속 활자는 바로 신속하게 여러 종류의 책을 갖다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600여 년 전 직지를 간행한 충북 청주의 흥덕사. 지금 그 자리엔 인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이곳 박물관의 상징인 직지는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 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인정받아 2001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비록 직지 실물은 프랑스에 소장돼 있지만 이곳 박물관은 그 중요성을 기념하여 선조들의 인쇄 기술을 체험하고 동서양의 옛 인쇄 문화를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골 공방을 나와 오랜만에 박물관을 찾은 이민호 활자장. 그에게 이곳 박물관은 활자 복원의 파트너이면서 학문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든든한 동료다. 오늘 이민호는 지난 4년 동안 참여해왔던 조선왕실 금속활자 복원 사업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이곳에 들렀다. 우리나라의 옛 금속활자는 시기적으로 고려활자와 조선활자로 나뉜다. 고려와 조선의 금속활자는 재료와 형태, 주조 방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인쇄박물관은 활자 복원 사업을 기획하여 우선 조선활자에 대한 복원을 추진해왔고, 이민호 활자장은 활자 주조 책임을 맡아 지난 4년 동안 조선시대 왕실 주조 금속활자 43종에 대한 복원을 마무리했다. 고인쇄박물관은 앞으로 이민호 활자장과 함께 조선 금속활자에 이어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복원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사실 고려시대 금속활자에 대한 기록들은 조선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오랫동안 저희 박물관에서 직지에 대해서 천착해왔기 때문에. 조선과 달리 고려시대는 활자에 대한 자료가 크게 부족하다. 상정예문과 불교 서책인 증도가를 금속활자로 찍어냈다는 기록이 각각 동국이상국집과 증도가 번각본에 나와 있긴 하지만 금속활자로 인쇄한 실물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이 증도가를 인쇄하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가 발견됐다고 하여 학계와 세상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에 그 발견된 활자를 보면 그 글자의 서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주조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은 거의 증도가로 확인되기 때문에 학계와 그리고 그간의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었습니다. 증도가자로 불리는 이 활자들은 고려말 직지를 인쇄한 방식과는 여러모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진품으로 밝혀질 경우 세계 인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보여주는 실증적 유산은 직지가 유일하며 이민호 활자장의 복원 사업 또한 직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증도가자와 우리 직지와는 사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지만은 우리 직지활자를 어떤 우리가 더 제가 보기엔 더 많은 연구와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직지활자를 먼저 다시 한번 또 복원도 해보고 연구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또 그것도 값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상들이 만들었던 전통 제작 방식 그대로 고려와 조선의 금속 활자를 복원해온 이민호 활자장.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던 것일까? 우리나라 금속 활자 주조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고운 모래를 사용했던 주물사 주조법이 있고, 그다음에 밀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녹여낸 밀랍 주조법이 있고, 그다음에 도자기 흙을 사용한 도토를 사용한 도토 주조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활자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 주물사 주조법은 조선시대 금속 활자 제작에 사용된 대표적인 활자 주조법이며, 밀랍을 이용한 밀랍 주조법은 고려의 금속 활자, 특히 직지를 찍어낸 방법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물사 주조법의 경우 조선 중기 성현이 쓴 수필집인 용제총화에 그 활자 주조법이 상세하게 남아 있다. 이민호 활자장의 주조법 역시 이 용제총화의 기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주물사 주조법으로 금속 활자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단단한 황양목에 글자 모양을 정교하게 새겨 어미자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나무에 새긴 어미자의 모양대로 활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원하려는 예책을 그대로 본따 같은 모양으로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어미자가 모두 완성되면 이제 금속 활자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나무에 새긴 어미자를 거푸집 틀의 바닥에 놓고 글자가 달라붙지 않도록 흰 곱돌가루를 뿌린 뒤 채로 친 고운 모래를 담는다. 주물사란 바로 이 모래를 일컫는 것이다. 이거는 아주 고운 모래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 갯벌의 흙, 갯벌의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이 흙은 우리 이리에서 흙을 우리 밭을 한 1m 정도를 파내고 그 나머지 밑에 침전되어 있는 흙을 가지고 와서 지금 주물사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사. 주물사를 채운 후에는 어미자가 굳게 고정될 수 있도록 거푸집 안의 모래를 단단히 다져 아래 틀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한번 거푸집의 위 틀을 얹어 같은 방식으로 주물사를 채운다. 이렇게 거푸집의 암틀과 수틀이 완성되면 이제 모래 속으로 쇳물이 흘러들어갈 길인 탕도를 만들고, 이어 나무로 된 어미자를 뽑아낸다. 이때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순간이다. 무너지거나 피렉이 옆에 있는 옆면에 있는 그 주물사도 같이 들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렉과 피렉 사이에 주물사가 이렇게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신경 써서 빼야 되겠죠. 이렇게 거푸집이 완성되면 이제 쇳물을 부을 차례. 금속 활자 탄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불처럼 끓어오르는 1200도의 쇳물이 탕도를 따라 어미자가 있던 빈 공간 속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여기엔 보이지 않는 과학이 숨어 있다. 이게 쇠가 1200도의 용액이 들어가니까 1200도의 용액이 순식간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습이 어느 방향으로든가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습이 빠져나가주지 못하면은 그게 활자 안에 그냥 습이 남아있어서 기포 현상이 남아있겠죠. 근데 이거는 모래기 때문에 통기성을 가스라든가 이런 게 다 습이라든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잠시 후 쇳물이 흘러들어간 거푸집을 분리해낸다. 주물사 주조법을 통한 금속 활자가 세상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하지만 활자로서 쓰임을 얻기 위해선 장인의 손길이 좀 더 필요하다. 가지수에서 떼어내 활자에 붙은 찌꺼기를 털어내고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내면 비로소 빛나는 활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선 금속 활자들은 이렇듯 간결하면서도
매우 과학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 우리 조상들은 이런 어떤 주물살을 이용하거나 흙을 이용을 했을 때 이 습이 있으면 폭발한다는 점, 그리고 이게 또 모래가 아닌 흙으로 했을 때는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 이런 것을 우리 조상들이 찾아서 했다 하는 점이 너무 과학적이고, 제가 그 우리 조상들이 걸어왔던 이 길이 때에 따라서는 좀 소름 끼치기도 합니다. 조선 왕조는 이렇듯 주물사 주조법을 이용해 보다 정교한 활자를 만들어 수많은 사적을 간행했는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많은 책들과 활자 유물을 통해 당시의 앞선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금속활자는 당대 과학기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들자면 일본에서 출간된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 되는데요. 그 당대의 세계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적인 업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9종, 당대의 중국은 5종, 일본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하이테크 기술 가운데서도 금속 활자, 조선 초기 금속 활자인 개미자, 경저자, 갑인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앞선 고려시대 활자의 경우 그 주조 방법에 대한 기록이나 인쇄 실물을 찾을 수 없는 데다가 활자 실물 역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 현재까지 고려의 인쇄 방식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고려 말 간행된 직지가 유일하다. 주물사주조법은 용제총화라는 책에 그 기록의 방법, 주조의 방법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밀랍주조법은 그 기록이 지금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밀랍주조법이냐 하면은 주물사주조법에서는 나무 목활자로 찍기 때문에 같은 활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직지의 경우에는 같은 활자가 동일 글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직지에 사용된 활자는 밀랍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직지를 펼쳐보면 같은 글자임에도 활자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같은 글자라도 서로 다른 어미자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한 번 쓰고 누가 없어지는 밀랍을 어미자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하나의 나무 어미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주물사 주조법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방법이다. 밀랍을 조각을 해서 그곳에다가 어떤 그 거푸집의 흙과 모래와 뭐 이런 어떤 그때 그 시절의 어떤 내용물은 남아있지 않으나 그런 걸로 통해서 밀랍주조법을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활자장 이민호는 이렇게 밝혀진 전통 방식 그대로 밀랍을 이용해 고려의 금속 활자, 즉 직지 활자를 만든다. 주물사 주조법과 마찬가지로 밀랍 주조법 역시 어미자를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 직접 농사지어 채취한 천연 밀랍에 글자를 새겨 넣는다. 만지면 무르기 쉬운 밀랍에 글자를 새기는 일은 나무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미자의 획과 굵기를 잘 다듬어야 더욱 정교한 금속 활자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밀랍 어미자에 가지를 만들어 하나씩 붙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쇳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밀랍봉이 만들어진다. 이제 본격적인 거푸집 만들기에 들어가는데, 거푸집 재료인 이 흙이 밀랍 주조의 핵심이다. 불에서 생흙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내부에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보면은 그냥 사용하는 흙이 아니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공을 한 흙, 그러니까 한번 구운 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된 황토와 모래, 물을 섞어 잘 반죽한 흙덩이. 여기엔 활자장 이민호만이 아는 혼합 비율이 숨어 있다. 이 특별한 흙반죽으로 밀랍봉을 감싸는 거푸집을 만든다. 활자의 성공이 바로 이 거푸집에 달려 있다. 원형으로 제작한 거푸집이 만들어지면 상온에서 열흘 이상 잘 말리는 작업이 뒤따른다. 그런 후에야 가마에 넣을 준비가 끝나는 것이다. 이제 활자를 감싼 거푸집을 뒤집어 놓고 불이 잘 든 장작감 안에서 도자기를 굽듯 5시간 정도 열을 가한다. 밀랍을 다
탈납을 그게 바깥으로 다 꺼잡아내는 그런 일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탈납을 다 이 밀랍을 다 바깥으로 녹여낸 다음에 깨끗하게 녹이는 다음에 그곳에다가 쇠를 1200도 되는 용액을 붓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고 가마에서 밀랍 어미자를 감쌌던 거푸집을 꺼낸다. 밀랍은 흔적도 없이 녹아내려 뜨거운 거푸집만 남은 상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거푸집에서 열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쇳물을 부어야 한다. 흙과 쇠가 만나는 최적의 조건이 이 짧은 순간에 걸려있다. 흙과 물, 쇠와 불이 만나고 자연과 장인이 하나가 되어 비로소 금속 활자의 과학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식어도 안 되고 이게 또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온도의 차이점을 잘 맞춰서 부어야 성공률이 높다고 봐야죠. 시간과 온도의 작은 차이가 활자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금속 활자에 담긴 조상들의 과학이란 사실을 활자장 이민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밀랍 주조법을 통해 만드는 금속 활자는 이렇듯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어느덧 날이 바뀌고 활자장은 열기가 식은 거푸집의 주형을 깨어낸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금속 활자. 완벽한 복원 기술을 인정받은 장인이지만 만들어진 활자가 늘 만족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잘 나올 때가 이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분량이 있을 곳에 대비해 서너 개의 같은 활자를 만드는 이민호 활자장. 그중 가장 좋은 것을 택해 깎아내고 갈아내 완벽한 고려의 활자를 탄생시킨다. 600여 년 전의 방식 그대로 고려의 금속 활자는 이렇게 활자장의 능숙한 손을 통해 부활한다. 최고의 복원 기술을 가진 금속 활자의 명인 이민호. 하지만 그 역시도 문외 아닌 때가 있었다. 저는 금속 활자에 대해서 글씨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스승님께서 아마 96년도 초에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 스승님께서 한번 작업장을 한번 들려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뵀더니 금속 활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활자 공방 옆에 자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작업실. 나무판이며 궤목 등 서각 작업을 위한 도구와 재료들이 가득하다. 금속 활자를 만나기 전 이민호는 이곳에서 궤목 공예와 서각을 업으로 삼았다. 젊은 시절 서각의 매력을 느꼈던 그는 고향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활동을 시작해 지역에선 꽤 인정받는 서각 장인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다. 글씨는 이제 자신 있게 새길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스승님과의 만남이 96년도에 초에 스승님을 뵙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금속 활자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민호를 새로운 운명의 방향으로 이끌었던 스승은 독림 오국진 선생. 그는 국가도 무관심했던 금속 활자 발명국의 긍지를 되살리려 애쓴 우리나라 일대 금속 활자장이다. 문화유산 중에서 그 직지라든가 고려 때 직지 활자라든가 월인 천강지곡 세종조 때죠. 일부 학자층에서 이 목활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자로 인정된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좀 규명하고 밝혀야지만은 떳떳한 주자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국진 선생의 집념 어린 노력으로 100년이 넘게 단절됐던 우리의 전통적인 금속 활자 주조법이 처음으로 복원됐다. 옛 인쇄술의 뿌리를 찾음으로써 인쇄 종주국의 명예를 되살린 것이다. 금속 활자에 대한 복원 사업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전통적인 활자 주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맥이 끊겼던 이러한 그 금속 활자 인쇄라든가 활자의 주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맥을 처음에 이으신 분이 오국진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스승님은 그 1mm의 오차도 용서를 안 하신다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은 일반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스승님을 제가 뵐 때 그 활자를 한자판을 만들거나 활자를 만들 때 이 정도 1mm의 아니면 그 아주 보이지 않는 미리수도 용납을 한다면은 이 금속 활자 성공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1996년 스승의 부름에 이끌린 이민호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8년을 하루같이 연풍과 청주를 오가며 금속 활자의 세기를 배웠다. 엄격한 스승의 문화에서 질책을 가르침 삼아 매진한 결과 2000년 이수자를 거쳐 2004년엔 전수조교로 지정된다. 배울 때가 고생이 많았죠. 뭐 배울 때 좀 거리상도 사실 여기에서 청주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서울을 가는 거리나 청주를 가는 거리나 거의 같았으니까요. 스승과 함께 금속활자 복원 기술의 향상에 매달리던 이민호. 그러나 스승과 제자에겐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었다. 다름 아닌 밀랍주조법의 복원 문제. 고려활자 복원이 성공하긴 했지만 당시엔 거푸집을 전통재료가 아닌 석고로 만들었고 그 성공률 또한 그리 높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밀랍주조법을 저희 스승님과 같이 하는데 그 거푸집의 비율 그리고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비율에 의해서 실패를 볼 때 결국 많이도 실패를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스승님과 2000년도에 이런 방법을 해서 더욱더 더 이걸 성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스승님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승님이 2000년도, 2002년도에 이미 그 병환이 시작되면서부터 새기는 데 대한 항상 또 이렇게 지장을 초래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스승님이 와 닿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밀랍주조법, 주물사 주조 방법 계속 습득을 하게 됐죠. 투병으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스승을 대신해 이민호는 거푸집의 제작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문제는 황토. 천연재료인 황토와 모래를 사용해 수만 개의 거푸집을 만들어냈지만 금이 가고 깨지기가 일쑤였다. 집에서 그 작업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 저희 뭐 가족들 다 총동원을 해서 밀랍주조법을 그 만들기도 하고 또 비율에다 그리고 이제 뭐 몇십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뭐 오늘 10개 뭐 10개씩 만들어서 몇 날 며칠을 되다 보면은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이튿날 보면 크릭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이런 말을 못 하겠죠. 이게 크릭이 가서 다 실패를 보는데 일단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실패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 고민이요. 이 금속 활자를 사실 그만두고 싶었죠. 그만둘 것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흙과의 싸움이 이어졌고 그만큼의 실패가 거듭됐다. 그럼에도 장인은 결코 싸움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제 그다음은 또 오기. 이제 이게 그 흙에 대한 오기. 이제 흙이 계속 저를 실패를 하게 흙과 모래와 이게 그 물이 저를 실패하게 계속 만드니까 그때부터는 이거 흙에 대한 오기. 실패를 거듭할수록 하루 10시간 하던 일을 20시간씩 매달리며 포기하지 않았던 이민호. 마침내 그는 밀랍 거푸집에 필요한 완벽한 비율을 알아내고 고려시대 전통 방식 그대로의 금속활자 복원에 성공한다. 6년 걸렸습니다. 한 90% 이상의 성공률을 올리는데 6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자락이 깊어 겨운에 쌓인 눈이 녹지 않는 산골의 공방. 이곳에서 지켜온 15년의 세월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진다. 활자장의 임무는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조판을 통해 인출까지 이루어내야 비로소 활자장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다. 작은 대나무 조각을 이용해 활자를 고정하는 조선시대의 조판법, 또한 밀랍을 녹여 활자를 고정시키는 고려시대의 조판법 등 조판 방식도 활자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활자가 잘 나왔다 아니면 안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안 내려요. 왜냐하면은 인출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저희들은 결과물이 활자가 아니고 이 인쇄물이거든요. 이제 조판을 마친 금속 활자판 위에 기름먹을 입히고 한지를 올려 먹을 묻혀낸다. 옛 모습을 가진 종이 위에 나타나는 옛 방식 그대로의 인쇄물. 오랜 활자장의 작업은 이제야 마무리를 맞는다. 인출이 보기보다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활자가 높이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거는 밑으로 솟겨 있고 그 위로 솟겨 있고 어떤 건 또 밑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활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인출을 해가면서 다시 또 수평을 잡아요. 시공을 뛰어넘은 책 속의 가르침이 바래지 않은 한지 위에 되살아난다. 그 옛날 무수히 많은 장인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던 금속활자 인쇄술은 이렇게 오늘날의 활자장 이민호에게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이민호 활자장. 하지만 그의 옆엔 언젠가부터 든든한 동료가 된 아내가 있다. 금속활자를 시작하면서부터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기에 아내가 있어 오늘의 그가 가능했다.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많았고 경제적인 어떤 보탬도 줘야 되지만 그 정신적인 면 뭐 이런 면을 다 가정에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데 뭐 가정에는 그런 생각 자체도 미안한 감은 있었지만 생각 자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속활자에 매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는 두 가지 다 생각을 못 하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일찌감치 진학을 포기하고 생업에 뛰어들었던 이민호는 젊은 시절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 가정을 꾸리면서도 넉넉지 못한 형편은 계속됐고 금속활자를 배우면서는 생계를 아내가 맡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워낙 의지가 강하신 분이고 하니까 안 된다 뭐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분이라서 뭐 안 돼요 뭐 가지 마요 뭐 그럴 형편이 안 됐어요. 설사 뭐 금방 내일이 제사인데도 뭐 돈이 없어서 제사를 준비 못해 그 실정인데도 그런 소리 한마디도 못 해봤어요. 분식집을 하며 가정 살림을 도맡았던 그의 아내. 어깨 너머로 배운 판각 실력이 이젠 수준급이다. 힘들어도 위기를 고집한 활자장 이민호의 집념 뒤엔 그만큼의 고통을 나눠 가진 가족이 있었고 그 결과 최연소 인간문화재의 영예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너무 힘들어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말을 이렇게 얼굴에 오늘 상황이 어떻구나 이렇게 하고 말을 진짜 제대로 못 붙여봤어요. 들어오시도 눈치만 살살 보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진짜 그런 생각하고 말을 못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계속 요새도 병원도 다니고 그러는데 많이 또 신경 쓰고 뭐 이래 잘 생각대로 안 되니까 담배를 또 너무 많이 피우시니까 그게 제일 또 염려가 많이 돼요. 활자 복원 작업이 마무리되고 활자장은 이렇게 가끔 가족이 모인 오붓하고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맞는다.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든든한 힘이 될 가족의 존재가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며칠 후 청주 고인쇄 박물관. 몇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진행되어 온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 사업에 참여한 연구진들. 오늘은 그 4년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날이다.
서지학, 과학사 등 전문 연구원들은 물론 주조를 맡았던 이민호 활자장에게도 조선 활자의 복원은 뜻깊은 시도였다. 예, 저희들이 활자를 단순히 그 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 복원 사업에 있어서는 활자의 재료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조판의 기술 그리고 인출의 기술 등등 세세한 그런 미시적인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했던 거는 활자 기술의 복원을 통해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영향력까지 연구했던 조선 활자 복원 사업. 500년 조선의 역사에 활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게 이제 지식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처음에 관해서 만들어 가지고 일반민들에게까지 보급이 되는 그런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국 지식과 정보를 갖다 신속하게 전달해서 백성들에게 전파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선 왕조가 오랫동안 큰 부침 없이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왕실 주도로 만들어진 것만 해도 무려 60여 종이 넘는 조선시대의 금속활자. 조선 금속활자엔 새로운 시대의 이념을 전파하고 지식과 학문의 수준을 높여 국가의 힘을 키우려는 조선 왕조의 의지가 담겨 있으며 이는 곧 조선이 50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힘으로 작용했다. 조선의 건국과 함께 만들어진 계미자, 금속활자의 꽃이라 불리는 갑인자, 애민정신의 상징인 한글 활자에 이르기까지 오늘 새롭게 복원된 조선의 금속활자는 그 하나하나가 당대에 화려했던 지식문화는 물론 인쇄술이 지니는 시대적 의미를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4년간의 부담을 내려놓는 오랜만의 회식 자리. 연구진들과 이민호 활자장은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며 사업 완료를 자축한다. 보통 우리가 이런 쪽에 장인이나 특별한 기술자들은 이제 그것을 전수받고 그걸 유지하기 바쁜데 사실은 이민호 선생님은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전에 실전적으로 몰랐던 그런 부분을 스스로 연구를 하고 끊임없는 이 실험 그리고 또 그걸 재창조하는 그런 어떤 남다른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금속활자 이런 복원 사업을 순조롭게 끝날 수 있는 것도 이민호 선생님의 큰 지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분야에서 힘을 합쳐 이뤄낸 금속활자 복원 사업. 이들이 있어 활자장은 비로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금속활자 부활의 꿈을 함께 꾸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 활자장 이민호는 오늘 모처럼의 여유를 가진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작은 공업단지. 이민호 활자장이 오늘은 멀리 이곳을 찾았다. 지금 그 양초 공장을 찾아가는데요. 그 우리 양초 공장에서 그 쓰는 파라핀과 우리 또 밀랍과 어떤 좀 도움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찾아가는 중입니다. 고려 활자를 복원하기 위해선 아직 풀어야 할 고민이 많다. 특히 무르기 쉬운 밀랍을 다루기 위해서는 밀랍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 힌트를 얻기 위해 밀랍과 비슷한 성분의 양초를 연구해보고 싶은 것이다. 천연 밀랍은 제 온도에 제 손에 대한 온도 때문에 이게 좀 물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부 열에 의해서 녹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밀랍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여름에 작업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파라핀을 원료로 하는 서양의 양초는 밀랍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뭔가 도움이 되는 점을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활자장은 작은 탄사라도 얻을 수 있을까 주의를 집중한다. 우리 선조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밀랍에 천연경화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은 내용물을 만들든 큰 내용물을 만들든 이게 어떤 경화제를 사용을 안 하면 깎지를 못합니다. 이 밀랍을 깎아서 조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의 우리 유물들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무른 밀랍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천연 재료의 발견.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또 하나의 숙제다. 이렇듯 활자장 이민호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문제를 던지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그 스승님이 계실 때는 스승님한테 제가 또 여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또 모르는 거는 계속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스승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책으로 혼자 찾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해서 그 모든 거를 또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는 쉬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공부는 계속합니다. 올해부터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 공부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활자장 이민호. 그는 오늘도 여전히 장인의 길을 걷고 있다. 기술은 진보하고 또한 쇠락한다. 하지만 기술의 의미는 오래도록 남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새로움으로 다가온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첨단 미디어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오늘, 당대 최첨단 미디어였던 고려와 조선의 금속활자는 그 속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의지와 성과를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리고 장인에게 보여주고 있다. 쇠를 우리 조상들이 참 진짜 쇠를 너무 잘 다뤘던 민족입니다. 그 우리 조상들이 그 쇠를 다뤘던 그 정도로 쇠를 다뤄서 현대 과학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금속활자의 과학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3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의 3대 문화재를 만드는데 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금속활자에 매료된 젊은 장인. 그가 생각하는 금속활자는 아직도 그 빛을 온전히 내뿜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이다.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과거의 기술 금속활자. 스승이 그러했고 수백 년 전 고려와 조선의 장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금속활자장 이민호의 손끝에서 활자의 역사가 되살아난다.